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7강 IoT 환경으로의 전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시간에는 IoT를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시키게 됐을 때 어떻게 바뀌어질 수가 있고 과거에는 어땠으며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객 경험이죠. 자, 일단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갖다 생산을 하고 이것들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키는 고객 서비스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IoT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개인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하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혁신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혁신을 이루었었냐면은 과거에 이제 판매 이력이라든지 어떤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사람의 직관을 바탕으로 해서 판매 계획을 만들고 이것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어, 적자를 낼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IoT를 갖다 도입함에 있어서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행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고객의 소비를 예상을 하고 판매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재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품귀 현상 같은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직원 생산성이죠. 예전에는 한정된 어떤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정을 갖다 토대로 해서 점원들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IoT를 도입함에 따라서 고객의 인원과 패턴 그리고 행동을 갖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다가 점원들을 동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자, 자사 활용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에서 보게 되면 상점 내에서의 어떤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광등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겠죠. 그래서 이제 IoT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혼잡 상태나 변동 하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 등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적응적인 에너지 사용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고 에너지 세이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급망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기 상품의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안고 사용자들이 이제 살아왔었는데 IoT가 도입됨에 따라서는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을 갖다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매장 내에 특정한 제품들을 비축을 해놔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해당 품목에 대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지 않게 계속해서 비제한적인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업 분야에서는 IoT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객 경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콜센터 아니면 고객 만족도의 설문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접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뭐 예를 들어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고객의 경험을 향상을 시키고 제품 개발에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과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분리된 디자인 팀들이 만약에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이제 좀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디오나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공유 등에 의해서 생산 디자인, 그다음에 행정 업무나 생산팀들 간의 실시간적인 어떤 가상의 협업이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겠죠. 즉 직원 생산성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나 생산 관련 전문가가 원격제 시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항공편이나 아니면은 뭐 차량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엔지니어가 어떤 생산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팀과 함께 원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를 진단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하나의 모델, 자동차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죠. 하나의 생산 모델을 지정을 해서 조립 라인을 갖다 구축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의 출시에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할 수가 있어서 만능적인 그 다방면의 생산 라인을 갖다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공급망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기존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유통 지역이나 그리고 이에 따른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IoT가 도입됨에 따라서 유통망 모니터링과 어떤 분석을 통해서 모든 차량의 실시간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들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배송 시간과 연료 비용 같은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공공 부분에서의 IoT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입 증대적인 측면을 본다면 예전에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굉장히 많죠. 재산세, 판매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관세나 벌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따로 부과를 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공공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죠. 근데 IoT가 도입됨에 따라서 이제 공공 기물이나 여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량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종량적으로 예, 이것들을 갖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능적인 가격 측정으로 도출을 시켜서 정부의 자산에서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창출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절감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좀 높은 비용을 갖다 측정을 한다든지 막연하게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서비스 및 공공 부분의 인력이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IoT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인 자원이라든지 에너지의 지능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직원들의 생산성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의 고정화로 인해서 자원의 사용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동성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자원들은 특정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IoT를 도입을 함에 있어서 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장소와 방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제한이 없이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부분의 이제 뭐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자면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대기 시간이라는 게 언제나 소요가 됩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IoT를 도입을 하게 되면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편의에 맞춰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좀 더 많이 제공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군사 분야에서도 뭐 이런 부분들이 IoT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상호 운영성이나 아니면 이제 연결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 어,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랐었는데 지금 이제 IoT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휘본부와 차량, 뭐 보급 같은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일률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전투력을 구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자, 다음은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의 IoT를 적용하게 됐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에는 이제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죠. 근데 이제 IoT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품질과 원가 절감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토탈적인 어떤 관리가 일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의 차별화가 많이 발라졌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제 서비스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서 차별화된 서비스 구축이 불가능했었지만 IoT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해당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갖다가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서비스 제공업체의 주요 사업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평탄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지만 IoT를 갖다가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솔루션과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IoT로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주변적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IoT라고 얘기하는 이런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기술의 성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갖다가 IoT 관련되는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무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에 인텔을 설립했던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텔에서 CPU를 갖다 생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주변적인 상황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어, 반도체 이제 직접 회로의 성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고밀도 직접 회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그러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텔에서 나오고 있는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CPU가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 안에 들어가는 직접 회로의 개수나 아니면 거기 있는 메모리의 양을 갖다 따져보면은 보통 2년, 그죠? 2년 조금 안 되게 한 18개월 단위로 해서 2배씩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음,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메칼프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망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10명의 통신망 사용자 인터넷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10의 제곱 그럼 뭐죠? 100 정도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메칼프의 법칙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학적으로 이제 2분의 n 곱하기 n-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 지금 12개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12개의 컴퓨터가 각각 서로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러한 망 형태를 메쉬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계산을 할 때 12 곱하기 12-1이면 11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66의 가용한 어떤 커넥션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세부식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12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회선의 개수가 총 66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들로 인해서 이 가치를 갖다가 12의 제곱근만큼으로 이제 비례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다음은 리드의 법칙입니다. 리드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룹의 개념으로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노드가 n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2의 n승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메카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몇 개의 컴퓨터,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계산을 했었는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서로 융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치가 훨씬 더 급하게 그래프를 올라가면서 증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의 n승의 비례를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드의 법칙입니다. 리드의 법칙은 어떤 그룹의 개념으로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노드의 수가 n이라고 했을 때 2의 n승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n승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의 개수가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들이 서로 뭉치다 보니까는 이것들로 증가하는 가치는 예, n의 2승이 아니라 2의 n승에 비례하게 된다고 통계적으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리드의 법칙이 거의 지배적으로 많이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연결에 대한 대역폭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면은 대역폭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보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적절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다량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다시 센서나 다른 노드들까지 전달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은 클라우딩 컴퓨팅과 안개 컴퓨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 컴퓨팅을 좀 더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서비스라든지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안개에서 구름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안개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특정한 위치에 맞게 잘 적용을 시켜야지만 IoT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안 장치가 있겠죠. 흔히들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보안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서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즉 방화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화벽은 두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어떤 가상의 벽을 만들어서 일련의 규칙을 기초를 해서 네트워크 사이에서의 이동성을 갖다가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한 어떤 장비들을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어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윈도우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방화벽도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안 장치로서의 방화벽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요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나 내부에서 나가는 어떤 트래픽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들로 데이터의 이동을 갖다가 막을지 아니면 원활하게 해줄지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세워가지고 필터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치가 뭐냐면은 I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Intrusion Prevention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악성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서 잘못된 장치나 아니면 잘못된 트래픽이 유입되거나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는 얘기죠. 위에 그림처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트래픽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처리를 해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비트버켓이라고 얘기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모든 트래픽들을 차단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죠? 이런 장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IPS 침입 방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선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선 보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흔히들 많이 쓰고 계시죠. IP 공유기라고 얘기하는 무선 공유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에 구입을 하고 나서 집에다 설치를 해주고 사용을 하죠.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는 센서들하고 연결이 되는 어떤 컨트롤러, 제어기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중요한 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암호를 갖다 좀 강력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8글자 이상의 암호와 그 다음에 뭐 대소문자 숫자와 뭐 특수문자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야 되겠고 이것들을 갖다가 뭐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증 프로토콜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하고 압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보안 구성 같은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사용자 암호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강력한 암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장비에 직접적으로 관리자가 들어갈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자 암호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마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각각 다른 암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이 돼 있는 것들을 사용자 임의적으로 바꿔주시고 최신 펌웨어를 유지해 주시는 게 무선 보안에는 가장 급선무라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중화 및 고가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중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리던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버 커넥션, 뭐 예를 들어서 광 케이블을 여러 개를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은 리던던트 서버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위쪽에도 하드디스크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도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 파워를 두 개씩 꽂아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이 실패된다든지 전원이 한쪽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 만약에 차단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뭐 하드디스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이터에 변질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경우 생각을 해서 이중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을 연결을 해주고 하드디스크를 갖다 늘 백업을 해주고 미러링이라고 얘기하죠. 거울처럼 똑같이 읽고 쓰기를 하다가 한쪽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른 하드디스크로 바로 전환을 시켜서 서비스의 중단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보통 이중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백업이나 추가 네트워크 인프라적인 요소, 그 다음에 통신 링크, 전력 관련 부분에 적용을 해서 고가용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으로 만약에 접속을 하는 정책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원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정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원격에서 접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회사 컴퓨터를 회사 외부에서 접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호 정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 정도에 맞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을 허가하는 방법을 갖다가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용자를 사용하는 경우들은 없어요. 여러 개의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그 계정으로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세워서 수립을 해야지만 좀 더 보안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물리적인 보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에 적합하도록 격리 및 보관 여부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갖다 정의하는 부분인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물리적인 보안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암호 책자라든지 그죠? 암호 USB 같은 것들 아니면은 외부에서 차단되는 도어록 같은 것들 그리고 아이디를 인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뭐 출입문 시스템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암호 정책, 당연하죠. 암호의 복잡성과 교체 주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8글자 이상의 대소문자 그리고 숫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암호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아이핀 정책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아이디를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갖다가 1차 패스워드, 2차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보안성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데이터와 IoT에 대한 얘기들인데 우리가 벌써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적인 데이터입니다. 뭐냐하면 사람들이 뭐 여기 보시면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이제 SNS를 쓰다 보면 좋아요 이런 것들 눌러주잖아요. 그죠? 사진을 올리고 하다 보면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올리게 되는 어떤 업로드를 하게 되거나 내가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의 취향 같은 것들, 좋아요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취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누구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관찰적인 데이터죠. 그죠? 인스펙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사진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느 지역에서 아무개님이 이 사진을 갖다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키고서는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그 뭐죠?
어느 경로로 이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GPS 좌표가 찍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찰되는 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인 데이터와 관찰 데이터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추론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죠. 추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신용카드를 갖다 쓴다든지 관찰된 데이터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또 알아볼 수가 있잖아. 이 사람 취향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눠서 자발적, 그 다음에 관찰, 추론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IoT 원리와 활용 7강에 있는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